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9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사회 모델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결 중심 모델도요,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PPT를 띄워놓고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리사회 모델이나 인지행동 모델이 참 어렵죠?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이게 뭐 한 번 들어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이 동영상이 한 번 강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결 중심 모델도 좀 이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쉽게 교수님이 좀 강의를 할 테니까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1절이요. 해결 중심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인데요.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의 기초가 되는 기본 전제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는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지만 문제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양가 감정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양가 감정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가 감정. 내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반대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치아가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 아픈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 이 뽑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이 치아를 빼야 되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빼자니 아프고 두렵고 그래서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받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양가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치료자의 가업은 클라이언트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해결 과정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이러한 그 전제 가치를 알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클라이언트를 놓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해결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목표 성취를 돕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신뢰하고 사용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고요. 또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너무 커서 기능을 잠시 상실할 뿐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전제 조건하고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뭐가 아픈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아프고 그 문제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잠시 상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약한 거죠. 그런 의지가 약한 거,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능들을 상실했던 그 기능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는 살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적인 철학이고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행동, 견해, 사고, 감정, 기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이면에는 숨겨진 힘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이 클라이언트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숨겨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모체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충족되지 않는 그런 욕구들,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의 그 약함, 뭐 이런 것들이 조그만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자그마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기능적인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잘못 시도한 것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 과정은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상실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가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회복지사들은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문제 해결 능력을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에서는 치료 과정을 이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는 연쇄적이고 항상 발생하고 있는 불가피한 것이다. 또 변화는 많은 요인과 다양한 것으로부터 온다. 문제 원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요. 병리적인 관점과 강점 관점의 차원이에요. 그 병리적인 관점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에 포커스를 두는 것을 병리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병리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이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발생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무엇인지, 또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 어떤 기관들,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의 원인보다는 과거를 추적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이 강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이 이 강점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에서는 이런 병리적인 관점의 접근 방법보다는 이 강점 관점의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구축은 처음부터 해결 방안 모색에 관심을 두므로 문제 진단에 초점을 두는 문제 해결 모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 요인은 주관적이며 가변적이고 다양하므로 진정으로 진실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이런 전제를 깔고 전제를 가지고 우리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의 중심 철학은 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문제라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걸 건드리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게 힘듭니다. 나는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타치한다는 거죠. 개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번 시도를 해서 작은 변화가 있으면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조금 다른 작은 변화를 이루고요. 또 다른 변화를 이루고 하면서 더 큰 변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효과가 없다면 더 이상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셋째는요, 효과가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더 많이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하는 모델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의 중심 철학을 이해한다면 우리 해결 중심 치료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해결 중심 모델의 두 번째 제2절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개념에는 총 8개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병리적인 것 대신에 정신건강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이 병리적인 관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강점 관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병리적인 것 대신에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해서 치료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병리적인 관점,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강점 관점 차원에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어떤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지,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건강한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을 해서 이 강점 관점 차원에서 치료를 접근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탈이론적, 범규범적 클라이언트 견해를 존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거라든가 규범적인 그 틀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존중을 해주면서요,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조금씩 변화를 시키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기법, 문제 해결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단순하고 솔직한 의미를 추구를 한다. 그래서 복잡한 규범이나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말, 의식, 행동, 이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하고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그 솔직한 그런 의미를 추구를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다섯 번째는요,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변화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이 있는데요.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로 일어나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현재와 미래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병리적인 관점과 강점 관점, 이게 두 가지를 설명을 했죠. 병리적인 관점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발생이 됐을까를 바라본다 그러면, 이 해결 중심 모델은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강점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와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치료자는, 즉 사회복지사는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가 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관계예요. 도와주는 관계이죠. 그래서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료자,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기본 개념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곱 가지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나요?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 개념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 기법을 사용을 해요. 질문 기법.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기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타 개념, 조금 전까지 일곱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 개념으로 기적 질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적 질문. 기적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목표와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적 질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적 질문은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께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이렇게 당장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기적이 발생되는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외 질문이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토대로 삼기 위해서 예외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외 상황.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면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뭐 이런 예외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형성하기 위해서 척도 질문을 사용을 해요. 이 척도 질문은 여러분들이 뭐 강의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오간 척도라는 게 있죠.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오간 척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이거 니커드 척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 5가지 구간을 놓고 선택을 하는 척도 질문이 있죠. 이런 것을 척도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회기 공식 과제. 일상적으로 첫 회기가 끝날 무렵에 클라이언트에게 상담의 결과로 그들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 중심 치료는요, 클라이언트들이 이미 발달시켜 온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료 양식에 대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해결 중심 치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결 중심 모델의 이론적 기반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엘릭스는 1950년 중반에 이 단기 치료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드세이저와 해결 중심 단기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밀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과 심리적 장애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는 것을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의 중요한 과정인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의 기본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죠. 병리적인 관점과 강점 관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의 핵심 영향을 미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강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리 관점에서는 과거의 그 문제의 원인과 요인을 찾는 반면에 이 강점 관점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밀톤 에릭슨이라는 이 학자의 영향을, 단기 치료 모델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성주의도 해결 중심 단기 치료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실제만을 믿는 과학적 낙관주의와 다르게 사회 구성주의는 현실이란 개인에 의해서 사회적 심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개인은 새로운 의미를 구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에 근거해서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한 사고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는 언어는 클라이언트의 현실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기 사회 구성주의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입에서 나온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 후기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3절에서는요, 해결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 및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해결 중심 모델의 개입 목표는요, 관계 형성과 종교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요. 목표 성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 중심 모델의 개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입 목표에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치료 목표를 세우는데요.
도움이 되는 해결 중심 모델의 원칙을 한 7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원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또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원하는 거, 또 클라이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는 가능한 한 작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그마한 변화가 뭉쳐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는 가능한 한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그런 목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횟수,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요. 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에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실제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목표는 종식보다 시작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끝보다는 시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세워야 된다.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성취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만 실질적인 클라이언트의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요. 목표 실행은 어렵고 가치 있고 힘들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아무리 쉽고 작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 목표가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쉬우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고 그것을 성취할 필요도 없죠. 또 치료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되 쉽고 작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세울지라도 이 목표는 달성하기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는요,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결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은 어떻게 이제 될까요? 그 개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입 과정의 첫 번째는요, 첫 회기 상담입니다. 첫 회기 상담에서 해결을 원하는 목표를 확인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살핀다. 처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딱 만나서 첫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목표를 세울 때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해결하길 원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담에서 해결을 원하는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회기 이후의 상담은요. 2회 상담부터는 첫 상담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변화된 것에 초점을 두면서 EARS로 요약되는 요 네 단계에 걸쳐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요.
지난번 치료 이후에 변화된 것을 이끌어내는 질문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발견하는 것이. 아까 예외 질문 말씀을 드렸죠. 조금 있다가 질문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확대예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화. 강화는요,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한 인정과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시작해서 척도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좋아진 것에 대한 질문. 아까 질문 기법 기본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기적 질문, 예외 질문, 또 척도 질문, 이렇게 기본 개념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첫 회기 이후 2회 두 번째 회기 때부터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후퇴와 악화예요.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보고할 경우, 나빠진 것에 관해서는 자세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처 방법에 관해서 질문하고 작은 해결을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치료 간격을 좀 늘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겠고요. 확인에 관해서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회기에서 목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회 상담부터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질문 예로 여기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을 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나요? 불평할 경우에는요, 클라이언트가 불평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좋았던 날은 어느 날인가요? 그날 어떤 일이 좋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후퇴할 경우를 예를 들면요, 나빠진 것을 어떻게 그 정도에서 멈추게 했나요?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나빠졌을 경우를 예를 들자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았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문제 해결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상담 중에 자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문을 받는 거 이해되시죠? 상담 중에 자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과제를 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뒤에 있는 치료팀으로부터 인터폰을 통해서 상담 중에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잠시 상담을 멈추고 자문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팀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객관적이면서 다양한 관점을 줄 수가 있어서 이 상담 중에 자문 활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문 활동을 할 때 사회복지사는 메시지를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과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 작성은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좋은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군요. 매우 좋습니다. 굉장하시네요. 뭐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 주기예요. 유용한 과제를 제안하거나 과제를 직접 줄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과제 예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살펴보면요. 기적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 가져오기. 무엇이든 다르게 행동하고
그때 무엇이 다른지 관찰하기. 뭐 1점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가족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가족들의 반응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해 오기. 그래서 이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과제를 줌으로 인해서 실제 그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과제 주기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해결 중심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해결 중심적인 대화. 그래서 이 해결 중심 모델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중심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해결 중심적인 대화는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해결책을 구상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자기 문제의 전문가인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를 한 발짝 뒤에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클라이언트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이게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은 소크라테스 질문법처럼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생활에서 문제시 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의 예외 상황을 발견하도록 돕는데 이 해결 중심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해결 중심적 대화가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알지 못함의 자세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풍부하고 진실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을 알지 못함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호기심을 갖는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해결 중심 모델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될 알지 못함의 자세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기술은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행동인 표정, 태도, 자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반복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자기 개방을 활용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자기 개방이라는 것은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 개방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 알지 못함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회복지사의 역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클라이언트 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 유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문자형과의 관계가 있고요. 불평형의 관계가 있고요. 고객형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발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된 사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어떤 의뢰를 받아가지고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의뢰된 클라이언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클라이언트하고 의뢰된 클라이언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의뢰된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방문자형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문자적인 클라이언트는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생님이라든가
보호관찰관이라든가 부모, 배우자, 고용주 등의 타의에 의해서 의뢰된 클라이언트를 드리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되고요. 방문자로 생각하고 친절한 태도로 기분 좋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방문자, 의뢰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불평형 클라이언트는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형 클라이언트는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해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칭찬해주고 의도적으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찾아보도록 유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관찰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형 관계는요, 이것은 자발적 클라이언트.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온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객형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요, 이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시도하려는 동기가 있고, 또 문제를 시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변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준비가 된 것으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형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 방문자형 클라이언트, 불평형 클라이언트, 고객형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요, 해결 중심 모델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상담 기법인데요. 이 경청과 인정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능력에 대해서 경청하고 이러한 강점을 인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을 경청과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하고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까지 쭉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호기심 갖기예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도록 질문하고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호기심 갖기. 초대하기. 클라이언트가 상담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클라이언트의 목적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는 발전을 나타내는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화하도록 이게 초대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거. 뭐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려하기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효과적인 것을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상담을 할 때요, 경청과 인정, 호기심 갖고 또 초대하기, 격려하기, 이것이 우리 상담 기법의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해결 지향적 질문 기법인데요.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주로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해결 지향적 질문 기법 첫 번째는요, 첫 면접 이전에 변화에 관한 질문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상담을 약속한 후에 면접에 참여하기까지 경험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기 전에 어떠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이 상담을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첫 상담을 하면서 한번 그것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 첫 면접 이전의 변화에 관한 질문은요,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요. 면담 전에 변화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이미 보여준 해결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방향에서 이 첫 면접 이전의 변화에 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면담 신청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이에 어려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변화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요.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결지향적인 질문 기법 두 번째는요, 예외 질문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나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해결 중심 치료의 기본 전제이므로 예외 질문을 통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예외를 찾아내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성공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행한 우연한 성공을 찾아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 보도록 격려함으로 클라이언트가 지닌 자원이 활용되게 하고 자아 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질문, 예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가 일어난 때와 그렇지 않은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예외 질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 질문이 있어요. 기적 질문은 문제 자체를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떨어져서 해결책을 상상하는 것을 기적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게 해서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해결 중심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내담자가 답할 때 모든 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기적 상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며 비현실적일 때 구체적이고 행동적이며 작은 것으로 바꾸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해결지향적 질문기법 세 번째는요, 척도 질문이에요. 이 척도 질문은 숫자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 자아 존중감, 변화에 대한 확신, 변화 의지, 문제 해결 정도를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인데요. 척도 질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격려하고 강화해주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상담 회기에서는 상담 전 변화에 관한 내용과 동기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척도 질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1은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이고 10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하면 지금 몇 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요. 4점에서 6점으로 올라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1점 올라간 것을 남편이 아신다면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척도 질문을 하고 또 단계별로 또 척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척도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숫자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질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지향적 질문 기법 다섯 번째요. 대처 질문인데요. 자신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아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신념 체계와 무력감에 대항하는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일종의 성공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사회복지사가 의도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대처 기술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탱해 왔는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지향적 질문 기법 6번째 관계성 질문인데요.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의견, 지각 등에 대해서 묻는 기법이에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다가 타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는 몰랐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부인에게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관계성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지향적 질문 7번째는요, 간접적 칭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형태로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을 암시하는 질문이에요. 간접적인 칭찬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질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어떻게 그처럼 인류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또는 당신의 남편이 여기에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당신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남편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결 지향적 질문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 해결 중심 치료 모델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은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병리적으로 보지 않고 강점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문제보다는 해결을 지향하는 단기 치료라는 점에서 다른 치료 모델보다 경제적이고 치료 효과 또한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성격을 감안하면 문제의 배경이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은요, 한계 또한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추후 상담과 종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업무 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계일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의 철학과 원리를 이해하고 숙달하지 못한 채 질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과 존중, 또 문제 해결에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해결 중심 모델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많은 훈련과 실습이 필요한 것이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 중심 치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그 심리사회 모델, 또 인지행동 모델에 비해서 어떻게 좀 쉽게 들으셨나요? 이 해결 중심 모델은 아마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심리사회 모델, 또 인지행동 모델에 못지않게 해결 중심 모델은 많이 활용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해결 중심 모델에서 쓰여진 개입 기법 중에 질문 기법, 여러 가지 질문 기법이 있었잖아요. 이 7가지 질문 기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한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또는 일반 이 삶 가운데서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법을 잘 활용하셔서 사회복지 시설에서나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받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